안녕하십니까. 연휴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여러 가지로 아마 이제 10월 달 되면서 각종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마 마음으로는 바쁘고 분주한 줄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 또 내서 또 강의를 또 한번 빼먹게 되면은 또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또 바쁜 일정이 계속적으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주간의 어떤 기간들이 또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강의를 잘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민군관계론 제6장 공산국가에 있어의 어떤 민군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절 민군관계의 어떤 특징으로부터 제3절 북한의 당군관계 및 그 결과 순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의 어떤 국가의 어떤 민군관계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의 민군관계는 자, 이 군은 사회를 형성하는 집단 중에 하나로서 한 사회에서 이 군은 여러 계층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한편 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민군관계라는 것은 이 군과 그 다음에 어떤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문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민군 관계는 자, 군과 권력 체계, 즉 당정이라고 그러죠. 어떤 관계와 그 다음에 군과 국민과의 어떤 관계를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체제의 어떤 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공화국 수립 이전에 창건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군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군의 역할. 군의 역할을.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독재를 시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던 것은 거기에 정말 어떤 군의 역할이 크게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부자 즉 3부자의 어떤 그런 김일성 3부자가 현재의 어떤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독재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떤 군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이 수련과 후계자의 어떤 충실한 지지 세력으로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자, 군민 일치를 통해서 때로는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그리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체제의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김일성 수령, 3부자였던 수령과 후계자 이런 충실한 지지 세력을 통해서 어떤 군민 일치 이거를 통해서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어떤 이런 걸 체제를 유지시키는 버팀목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이제는 선군이라는 걸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대응 전략으로 이제는 활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군은 당의 군이냐 당의 군으로서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해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보면 자, 민군관계의 연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 국가 어떤 내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는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는데 근데 오히려 그 군사력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제는 위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국가의 어떤 내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다시 국가와 국민에게 위협이 되어 돌아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또 민군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즉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본질적인 그 위협은 뭐냐? 본질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권이라든지 영토, 국민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영위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군사력이 필요로 하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위협의 본질은 뭐냐? 이 공산국가에서의 위협의 본질은 이 계급이라는 것, 즉 프롤레타리아, 어떤 면에서는 부르주아 혹은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내용들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간단하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 민군 관계는 바로 어떤 면이냐면 자, 무산 계급과 군인 계급, 이 무산 계급과 군인 계급이고 이 무산 계급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이 당이기 때문에 무산 계급은 바로 이 당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봅니까? 당과 군의 관계다. 실제로 보면 당과 군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노동계급이라고 하죠. 여기 노동계급이라고도 합니다. 노동계급.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어원적으로 보면 정치사기 어떤 권력이라든지 병력의 의무도 없고 다만 뭐냐면 자식밖에 남길 수 없는 이 무산자들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살기 위한 노동만을 필요로 하는 어떤 임금 노동자 계급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어떤 노동력을 판매해서 생활을 영위해가는 어떤 무산자 계급, 여기는 노동력 위에는 생계의 수단을 갖지 못한 어떤 빈곤층, 이 빈곤층을 지칭하기 위해서 독일의 이제 사회학자는 어떤 그 마르크스가 1840년대에 이제 처음으로 여기는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또는 노동계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르주아 또는 어떤 제국주의 이런 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에 나왔냐면 16세기 지리사기의 어떤 그 발견상에서 해상무역의 확대로 인해서 이제는 경제적 실권을 주게 된 상인이나 지주계층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주아는 그래서 뭐 자세하면 부르주아 계급, 부르주아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실권을 주게 된 상인이나 지주계층을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급은 14나 15세기 이후에 교회와 어떤 그런 영주의 권력을 떠받들던 이 봉건적 체제가 흔들리면서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는 어떤 무드를 타고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어떤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판단하는 위협의 요인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비스마르크스의 어떤 역사 발전 5단계를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5단계죠. 첫째는 원시 공산주의, 그다음에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프롤레타리아 독자 사회, 공산주의 사회.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 발전은 공산주의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이 각 단계별로 위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위협에 맞는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고 민군 관계도 각 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다음에 지역적인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지역적인 상황은 뭐냐면 자, 각 나라별로 역사 발전 속도가 다르고 또 하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위험 요소나 위험 양상이 각각 다르고 그에 맞춰서 이제는 군사력이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군사력이 어땠습니까? 계급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합법화된 이 수단이기 때문에 계급 투쟁을 위한 어떤 폭력 사용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선택적인 수단이 아니라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롤레타리아,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어떤 당이 합법적으로 군사력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거침없이 폭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 코민테른이나 코민프롬과 같은 이 초국가적인 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한 이 군부의 진압이라든지 폭력 수출이 정당화되고 합법화되어 있어서 공산주의의 어떤 어느 그 일국에서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기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어떤 군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국가 내외부의 어떤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급의 이역을 실현하기 위한 공산혁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군의 목적은 뭐냐면, 자, 첫째는 프롤레타리아 이 독재고, 그다음에 둘째는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당은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하고 공산주의 혁명 이 목적을 위해서 군 내부의 어떤 정치기구를 통해서 군을 직접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군은 이렇게 어떤 내부의 지휘권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군을 대표하는 군사지휘관과 그다음에 당과 정치를 대표하는 이 정치지휘관, 이 지휘관이 상호 견제해서 군 내부에서 이 무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인 어떤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민군 관계라는 용어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당군 관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민군 관계라고 하지만 실적에서 보면 이 중국과 북한에서는 어떤 여기에서는 당군 관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자,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국가의 어떤 민군 관계 전문가들은, 자, 공산주의 국가들이 역사 발전 단계나 이 문화적 배경 그리고 정치적 발전 수준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민군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 분석이나 그다음에 지역적인 분석이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군 관계의 대표적인 어떤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헌팅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헌팅턴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어떤 이 민군 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그가 전체주의 국가나 혹은 병영 국가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공산주의 국가와 어떤 민군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당과 군의 관계를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전체주의 국가의 어떤 왕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재자와 군인 관계를 어떤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러한 어떤 이제 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북한의 인민군의 어떤 특징과 그 민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여기에서는, 자, 북한에서 군과 당과의 관계가 여기에서는 당의 군으로, 그다음에 군과 민의 관계는 일단 민군 일치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자, 북한에서 군과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여기는 당의 군입니다. 당의 군. 그다음에 군과 민의 관계는 민군 일치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당의 군과 군의 정치화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인민군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는 이 군의 정치와 이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여기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 조선 인민군이 여기는 당의 군이자 이 수령입니다. 수령. 후계자의 어떤 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이 체제라든지 정권 유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북한 사회에서 군의 중요성은 체제뿐 아니라 정권 유지에도 여기는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당의 영도, 이 당의 영도를 받는 한편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을 사상화해서 온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김일성 연설문을 이제 한번 보니까, 자, 당에 대한 어떤 충실성은 인민군대의 생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민군의 어떤 기본 사명은 당을 옹호하는 한편 당의 혁명 위협을 보위하는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어떤 그 김일성 연설문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은 당의 군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은 당의 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북한의 어떤 그 선군, 이런 그 선군 정치 등장과 함께 군의 성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 언급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군대는 곧 당이다. 군대는 곧 당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선군 시대와 함께 이러한 언급은 이 어떤 면에서는 당과 군 관계의 근본적인 이러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여기에 따라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 군은 여전히 어떻겠습니까? 군은 당의 군입니다. 당의 군. 그죠? 당의 군. 당의 군이고 군대는 당이라는 거죠. 당. 이 군대는 당이다. 그래서 이 당이라는 표현은 이 현실적 필요성에서 어떤 면에서는 큰 가장 중요한 일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에 이 사회주의 어떤 그런 그 사회주의 정권이 이제 이렇게 붕괴되기 시작하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여기는 요거 당의 군은 요거 말씀드렸고 1990년대 이제 사회주의 어떤 붕괴 이후 갑작스럽게 이제 김일성의 어떤 사망과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이런 어떤 체제 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어떤 이 차별성이 부각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구심 세력의 확보 문제였는데 이를 충족시켜준 것이 뭐냐면 이 군이라는 것이죠. 군. 그리고 선군 후당의 어떤 논리를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권의 어떤 붕괴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자, 군의 역할을 간과한 데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자와 가정에서 군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군을 간과한 결과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당의 영도를 거부하고 군과 정치가 분리되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군은 비정치화되고 그다음에 비사상화되었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체제가 붕괴되었다라고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어떤 당의 여기에서는 당의 의미를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의 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어떤 창건이라든지 목적, 사명, 정치적 성격 이런 것이 당의 그것과 그것들과 하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보다 직접적으로 뭐냐면 군의 임무는 뭐냐면 당의 혁명 위협을 무력화하고 무력으로 보장하고 수령의 혁명 위협을 옹호 보위하고 그다음에 대를 이어서 완성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당의 영도를 주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은 당의 어떤 전략 목표 과제 실현을 무장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는 존재 의미가 있다라는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군 시대에서 군의 정치와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군의 정치화는 민군 관계에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는 군인들이 의식화 사업을 통해서 정말 군이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당 사업을 위해서 군 역할이 비전통적 부문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실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는 자, 군사 복무라는 어떤 시기적 한계가 있지만 복무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복무 후 사회로 복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민군 관계에서의 중요성을 여기에서는 갖는데 여기서 후자는 또 뭐냐면 자, 군의 일상 활동을 통해서 민군 관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군의 정치 사회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자, 김일성은 이 전투력의 기본 담보는 뭐냐면 군사 기술보다 이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 이건 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 어떤 전투성과도 정치 사업을 앞에 두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언급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북한에서 군에 대한 어떤 정치 사업 의식화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군의 정치화 경향은 자, 군이 대민 관계에서보다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군을 혁명의 군, 즉 혁명의 군이라든가 강성대국 건설의 어떤 주력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군이 당의 어떤 사업 수행에 앞장서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군의 정치화 경향은 어떤 면에서는 자, 이 군은 혁명군, 그 다음에 강성대국 건설의 주력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군이 당의 사업 수행에
앞장서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기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군은 어떤 면에서는 당의 군대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군민 일치와 민군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일치와 민군 관계. 자, 북한에서 여기에서는 자, 북한에서 군과 관련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뭐냐면 관병 일치, 그다음에 국민 일치, 그다음에 군정 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관병 일치라는 것은 뭐냐면 자, 군과 이 병사가 생사를 같이 하는 어떤 동지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군정 배합이라는 것은 군사 지휘관과 정치 일꾼들이 일심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뭐냐면 자, 군대 내에서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군민 일치는 이 북한 사회에서 민군 관계의 어떤 핵심적 키워드로 여기에서는 해당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국민 일치는 단순한 구호에서 벗어나서 여기는 어떤 뭐 국민거리, 그다음에 뭐 국민발전소, 그다음에 어떤 뭐 국민 양어장, 그다음에 국민체육관 등 이런 어떤 특정 거리나 장소의 이름으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쓰이는가 하면은 뭐 국민 아리랑가 등 이런 어떤 가요 제목들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북한 사회에서는 이런 민군 관계가 아니라 군민 관계가 군민 관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군 정치 이후 북한이 제시한 논리는 뭐냐면 선군후사, 즉 북한 주장에 따르면 자, 노동 계급보다 이 군을 앞세우는 논리는 시대적 부흥에 부응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조건과 환경은 변화하고 역사적 단계별로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계급관계, 그 다음에 노동 계급의 어떤 처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계급이나 어떤 사회 집단이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에 누가 가장 혁명적이고 그 다음에 전투적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왜 민군 관계가 아니라 왜 군민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회 계급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것은 누가 하냐면은 여기는 이 혁명적 당이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혁명에서 승리하려면 핵심 부대의 어떤 혁명 역량이 결정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북한들이 제시한 여기에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군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회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기는 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북한의 어떤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들이 제시하는 장점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명성이다. 혁명성. 그래서 반제계급 의식이라든지 전투성, 혁명적 동지애 이런 것들 어떤 혁명성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다음에는 조직성입니다. 조직성, 규율성, 단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는 거죠. 셋째는 충실성이다. 자, 수령, 결사, 옹의, 그다음에 결사, 관철, 그다음에 무조건성, 헌신성. 정말 어떤 수령을 위해서는 뭐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결사, 어떤 의지, 투쟁, 관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실천성이다. 여기는 창조력과 실천성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군이 사회주의 위협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김정일에 대한 어떤 충실성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선군 정치의 어떤 주력 세력을 군으로 여기에서는 앞세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북한의 민군 관계를 보여주는 이 군민 일치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그 군민 일치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자, 북한 사회에서 인민들 가운데 중시되는 것은 여기에서는 수령 중심의 어떤 일심 단결이고 그 일환으로서 민군 관계에 제시된 것이 군민 일치
이 군민 일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심 단결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김정은 3부자에 대한 어떤 충실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1심 단결의 핵심은. 그리고 혁명 수뇌부와 그 다음에 인민이 공동 운명임을 전제하고 어떤 수뇌부 옹의를 단결의 어떤 근본 원리이자 목적이고 그 다음에 최대 어떤 사명으로 여기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북한의 군민 일치의 어떤 내용을 여러 가지가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군민 일치 역시 이제는 여기에서는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군과 민의 관계로 전환했을 뿐 근본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자,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군민 일치의 어떤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군민 일치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전자가 김일성, 김정일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 이런 어떤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역사성과 전통성 그거는 어떤 3부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부자를 여기에서는 어떤 3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연속성 전통성이라는 거죠. 이걸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자는 뭐냐면 이 국민 일치를 주장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건 이건 어떤 한일혁명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승리의 원동력은 뭐냐면 국민 일치였다는 겁니다. 그 국민 일치 힘과 연결시켜서 현 위기도 어떤 국민 일치를 통해서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 혁명 수뇌부를 중심으로 군대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민의 1심 단결을 실현하는 것으로 1심 단결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자, 공통의 목적의 어떤 상호이익, 이 상호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뭐냐면 자, 군과 민은 수뇌부 옹이라는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군은 어떤 인민의 지원을 받았을 때 여기에는 유력함을 얻게 되어서 본연의 어떤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은 강력한 군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그 다음에 자주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은 어떻습니까? 군과 인민의 역할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과 민은 이 사상과 투쟁 기풍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이때 본보기는 뭐냐면 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이 주력군으로 민을 이끈다면 민은 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체제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군민 일치로 표현되는 이 민군 관계는 시기적으로 어떤 군의 민 지원 그리고 상호 지원 그 다음에 민의 군 지원 강조로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어떠냐면 자, 1950년대 60년대는 주로 어떻습니까? 군의 어떤 민 지원 문제가 언급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군이 후방으로 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자, 군이 지방당 지원 문제도 같이 언급된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은 지방당이라든지 지방정권기관과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그들의 사업을 도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지원해서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 민은 이 군을 그다음에 군은 민을 도와야 한다는 등 어떤 민군의 상호 지원이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은 자, 인민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생명과 재산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건설 투쟁을 적극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인민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을 칠혈육같이 사랑하고 도와줘야 하고 모든 부분에서 군대에 대한 어떤 원호 사업을 강화하고 민군 관계를 현현 관계로 보는 한편 자, 군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혁명 사업 원조 그다음에 민의 어떤 그런 민의 역할은 원호 사업에 갔던 이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선군
그 선군 시대 이후에는 자, 군 따라 배우기와 함께 자, 군의 민지원보다는 민이 군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가 이제 1990년대입니다. 자, 이전 시기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경제 건설에서 이 군의 역할이 보다 확대 강조되면서 이러한 역할이 이제는 군민 관계, 즉 인민의 어떤 지원을 넘어서 여기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당 사업의 지원으로 보다 강조되는 점이 이제는 강조됐다는 점입니다. 반면 자, 민의 군 지원은 원호 사업으로 요약되는데 이때 이 원군이 단순히 군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군민 일체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사업의 일환임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호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인민들은 이 원호 수첩을 가지는 한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전국을 원군 미푼 열성자대회 뭐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이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기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군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군 관계의 이론은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론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도적 갈등 모델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도적 갈등 모델 이론은 자, 여기는 이제 헌팅턴이 분석한 이론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 여기에서는 군의 어떤 지휘권이 작전 어떤 면에서는 지휘권과 정치 지휘권으로 분리돼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지휘관이 작전 지휘관을 통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제도적 모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공산주의 국가를 하나의 어떤 전체주의적 모델로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에서처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군부가 처음에는 당에 완전히 부속되어 있다가 군 직업화의 결과에 따라서 군의 제도적 자율성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차 어떻게 됩니까? 이 당으로부터 이제 독립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기에 이 군이 당과 대등한 어떤 권력을 갖게 되고 마치 다원주의 체제의 어떤 일집단과 유사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과 군부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당과 이 군부는 제도적으로 영원한 어떤 긴장 관계라든지 이 갈등 관계가 조장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군과 당이 대등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이 집단과 유사한 일단 지위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당과 군부는 여러 가지 긴장 관계, 갈등 관계를 여기는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도적 부합 모델입니다. 이 제도적 부합 모델이라는 것은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군의 어떤 목적 자체가 어떻습니까? 바로 공산혁명이기 때문에 자, 군사적인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제도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합이라는 부합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군사적인 제도라든지 정치적인 제도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 제도적으로 군과 민이 어떻게 됩니까?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유국가에서처럼 민군 간의 갈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왜?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하고 이 군사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정치적인 제도가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갈등이 없다는 거죠. 여기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어떤 목적인 공산주의 혁명 자체가 바로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공산주의 혁명 자체가 바로 군사적인 작전이고 혁명의 전파가 결국 군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민과 군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는 이 설명을 우리가 여기서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 장교와 당의 간부 사이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민군 관계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 당과 군의 목적과 기능이 일치하고 당의 어떤 제도와 군의 제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의 어떤 그런 간부라든지 그 다음에 군의 간부에게 요구되는 일단 자질이라든지 지도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군사적인 속성으로부터 서로 부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어떤 당의 간부가 자연스럽게 군의 계급을 갖게 되고 또 군의 간부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당의 서열로 표시되는 것은 바로 어떤 이런 제도적 부합 모델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참여 모델입니다. 이 참여 모델은 자,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당과 군이 일체가 아니라 별개이고 그다음에 군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의 어떤 가치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뭐냐면 공산주의에서 민군 관계가 자, 군이 민에 스스로 참여하는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군이 어떤 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자, 당과 군이 일체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별개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별개이고 군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의 가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그 참여 모델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여기에서는 그 공산주의의 어떤 민군 관계가 군이 민에 스스로 참여하는 이러한 요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당이 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당이 누구래? 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예산 지원.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 장교에 대한 어떤 권위와 생활을 보장해주고 또 군의 필요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치에 대한 어떤 군사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당이 뭐 이런 역할들을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장교들 어떤 권위라든지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다음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데 뭐 여기에서는 어떤 군사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요소가 여기에서는 있고 자, 네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역사적 모델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모델.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민군 관계가 여기에서는 혁명의 어떤 역사적 과정과 군부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여기는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기에서 자, 민군 관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대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군과의 어떤 세 가지 패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군부가 강력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 군부가 강력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는 여기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유고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군부의 어떤 정치적 역할이 미미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구 공사권의 국가, 어떤 그런 국가들을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군부가 이 약한 적시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가 강한 군대로 변화한 나라로 이제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련의 그 민군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여러 가지 어떤 국내 위기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어떤 소련의 영향의 악화로 인해서 군부가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강한 군대로 변한 이런 어떤 소련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요소가 있겠지만 조금의 요소들은 다릅니다. 군부가 강력하게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미미하게 이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강한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소련이 다시 재등장하는 이런 요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자, 정당 국가 모델 이론입니다. 정당 국가 모델 이론. 이 모델 이론은 자, 정당 국가 모델 이론은 뭐냐면 자, 공산주의 국가가 정당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을 자유주의 국가의 어떤 하나의 정당으로 가정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응? 정당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을 어떻게 돼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하나 어떤 정당으로 가정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실상 이 모든 것이
당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인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 국가의 어떤 그런 민군 관계의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정치가 정당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비당적인 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비당적인 엘리트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여기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 면에서나 또 구조 면에서 공산당이 어떤 최고 권력기관이고 그다음에 군이나 당이나 어떤 정치나 민간이나 오로지 어떻게 됩니까? 당에 충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당을 통해서만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정당 국가에서 어떤 당의 운영 방식과 같은 양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오로지 당을 통해서만 공산당은 당을 통해서만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결정이 여기는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정당 국가 당의 어떤 운영 방식과 같은 양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군과 군 엘리트의 어떤 다시 하나만 여기에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서는 어떤 모델을 한번 두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발전 단계 모델 이론 그래서 6번째는 이제 더 있는데 자 발전 단계 모델 이론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발전 단계 모델 이론은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뭐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 단계는 전환의 단계. 그래서 당과 군 사이에 여기는 가치가 현저하게 일치하지 않는 단계. 단계. 그래서 당과 군이 어떻게 됩니까? 현저하게 일치하지 않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통합입니다. 통합의 단계. 그래서 군 내부에서 이 정치 사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당의 존재가 부각되는 단계. 부각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는 체제 장비다. 체제 정비. 그래서 체제 장비는 뭐냐면 자 군이 당의 지지 세력으로서 체제가 완전히 정비되는 단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발전 모델 이론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자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기에서는 민군 관계의 어떤 그런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이 폭력 조직으로서 당의 어떤 지배에 대해서 항시 어떻게 됩니까? 위협적인 집단이고 그 다음에 이 직업화되면서 강력한 이익 집단으로 발전된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 자 갈등 모델과 이 동일한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군의 장교단이 얼마나 공산혁명의 가치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민군관계 즉 군에 대한 어떤 당의 통제의 필요나 또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여기에서는 안 돼 있는데 우발 모델 이름입니다. 우발 모델 이론은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군사 전문 직업주의를 통해서 자 민군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주장을 여기에서는 비판한 겁니다. 누가 비판하느냐면 헌팅턴이 이 비판한 이론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기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헌팅턴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자 군이 직업화됨에 따라서 민군 관계가 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유동적이라고 여기에서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 민군 관계가 이원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군대에 직업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민군 관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자 헌팅턴의 어떤 군의 직업화 대신에
민군 관계의 어떤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자, 권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종조국의 영향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민군 지배 엘리트의 어떤 전문성 강화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지배 계급 내 어떤 파벌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정치의 관료화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군사 이론의 유무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국내 질서의 양상 등 이런 수준에 따라서 자, 민과 군이 완전 갈등과 완전 협력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델 어떤 그런 그 공산주의 여기에서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 민군관계 이론을 여기에서는 6가지 정도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이게 이제 다음 시간 한 20분 정도로 해서 2절 여기 군과 군의 일티의 정책 위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휴식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